1.5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0쪽 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이제 사실 일치 이렇게 해서 나오죠.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그죠? 늘 두 문제 이상 나오는 유형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글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찾는 거고요. 30페이지 보시면 먼저 전략 1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같은 개념을 유사한 용어로 바꾼 경우에 주의한다. 물론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험이 쉽지 않은 게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거든요. 제시문 자체는 길지는 않은데 문장을 그대로 따다 쓰는 경우보다는 개념적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유사한 의미인데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전략 문제요.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특히 우리 일치 문제나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 긍정형 문제인지 부정형 문제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수업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 들고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답이 없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다음 글에 있는 거 부합하지 않는, 아닙니다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험장에서는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항상 표시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선택지에다가 표시하기는 합니다. 그죠? 물론 지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크게 표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선택지에다가 확실하게 대범하게, 제가 A형이지만 문제 풀 때는 대범하거든요. 자,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보통은 선택지 먼저 명사형으로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발화, 구어,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본 단위 해가지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쪽에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간접바라의 의미, 언어 사용 맥락, 파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간접바라가 직접바라보다 화자의 의도 더 잘 전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두 개 비교하는 거 찾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요청할 때 청유문, 의문문 사용하면 더 공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 물론 1, 2, 3, 4번을 다 한꺼번에 외울 수는 없지만 주어부 있는 거 발화, 간접바라, 그 다음에 직접바라, 요청, 청유문, 의문문 이 정도는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풀면서 그래도 선택지에 나와 있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계속 보시면서 염두에 두면서 푸셔야 돼요. 자, 1문단 한번 가보죠.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해가지고 뭐 나와 있어요? 발화 나와 있고요. 뭡니까?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 구어를 통한 해가지고요. 선택지 1번 바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때 셋째 줄입니다.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금 뭐가 눈에 띄죠? 화자의 의도, 그 다음에 직접 봐라, 간접 봐라 해가지고요. 선택지 3번에서요. 그죠? 간접 봐라, 직접 봐라, 화자의 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떤 것들이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라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직접 봐라는 직접적으로 표현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봐라는 의도가 어떻게 해요? 암시적이나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왜 암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넌지시 바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돌려서 표현하는 게 간접 발화가 되는 거죠. 충청도 화법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막 과속하면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가만히 맥락으로 보면 간접 발화는 의도를 암시적,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어때요? 직접 발화에 비해서는 의도가 더 잘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3번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없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가보죠. 자,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해서 파악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간접 발화, 의미, 맥락이라고 해가지고요. 선택지 2번이 여기에서 또 확인이 되네요. 그죠? 1번, 그죠? 2번, 그 다음에 3번 다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쪽으로 가보죠. 자,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그래서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요구와 요청 비슷한 말이죠.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아니면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해가지고요. 4번 내용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사실은 개념적으로 대응이 되죠. 이를테면 요구와 4번의 요청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청유문이나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손함이 잘 드러난다, 더 공손해 보인다 해가지고요. 충분히 연결이 되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대응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용어로 바꾼 경우에, 그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쪽 가보죠. 2번 문제요. 자, 두 번째 전략이 나와 있죠. 선택지의 내용과 제시문과 선택지 내용이 제시문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자, 이를테면은 모두 A이다 그랬는데, 그죠? 선택지에서 A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어떤 것이 A인 경우도 있고 A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선택지에서 모두 A인 경우이다 그러면 역시 예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특히 선택지에 여러 내용이 한꺼번에 나와 있을 때는요. 여러 내용을 끊어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부정형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선택지부터 가보죠. 그죠? 자, IPCC, 그 다음에 신뢰를 잃게 된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IPCC의 신뢰, 그래서 뭐 빙하 게이트와 기후 게이트,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온난화 이론 비판 세력, 그 다음에 IPCC 그리고 참여한 과학자들, 뭡니까? 커넥션 의혹이라고, 커넥션 이런 거 눈에 띄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온난화 이론에 대한 옹호론자, 비판론자, 정치적 대립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4번 보시면 자, IPCC, 그죠?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 온난화 이론 오류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선택지 4번 같은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 온난화 이론 오류 해가지고요.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유감을 표명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천생 첫 번째 문단부터 쭉 끌어갈 수밖에 없죠. 1번 한번 보세요. 최근 빙하 게이트라 불리는 IPCC 평가 보고서에 히말라야 빙하 소멸 시기 예측 오류 논란과 기후 게이트 사건 등으로 IPCC의 신뢰, 선택지 1번 내용 바로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IPCC의 신뢰가 이를테면 빙하 소멸 시기 예측 오류, 그다음에 기후 게이트에서 손상받기 시작했다 해가지고요. 선택지 1번 확인이 됩니다. 계속 가보죠. 그다음에 이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렇듯 문제가 대두되면서 온난화를 둘러싼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에 정치 대결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정치 대결화라는 게, 대결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대립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옹호론자, 비판론자 사이에 정치 대결해가지고요. 여기서 바로 선택지 3번도 확인이 됩니다. 그죠? 즉 온난화 이론 비판 세력은 IPCC에 참여한 과학자들, 선택지 2번 벌써 눈에 띄죠. 거대 금융회사와 녹색사업 관련 업체들의 기후변화 예측 자문력으로 일하며 막대한 돈을 받아왔다는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해가지고요. 선택지 2번도 확인이 돼요. 그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4번인데요. 마지막 문단 3문단까지 가보죠. 자, 논란이 커지자 IPCC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 뭡니까? 빙하에 대해서는 뭐예요? 유감을 표명했대요. 즉 4차 평가소의 히말라야 빙하 예측 자료에 오류를 확인하고, 그러면 빙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일부 언론 매체가 유엔의 자연재해와, 그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추가로 오류를 지적한 부분, 그러면 온난화 이론 오류에 대해서는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4번을 끊어서 보면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에는 유감 표명했고요. 그죠? 물론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죠. 유감 표명했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오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아니라 뭐 했대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앞에 것은 맞고 뒤에 정보는 틀린 겁니다. 특히 사실일치 문제에서 이런 트릭들을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 이상을 한꺼번에 섞어두는데 일단 눈에 띄는 앞에 것은 맞는 정보, 뒤에 것은 틀린 정보를 놓기 때문에 이 뒷정보 언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죠? 이 문제는요. 선택지 3번이 그죠? 선택지 3번이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인데요. 사실은 내용이 직접적으로 확인되기는 해요. 그죠? 온난화를 둘러싼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에 정치 대결, 정치 대립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답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죠? 왠지 3번으로 많이 좀 쏠린 거. 그죠?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1, 2, 3번 중에 3번을 찍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4번이 틀렸다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앞에 정보, 맞는 정보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정보가 두 가지 이상 나왔을 때는 따로 끊어서 각각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34쪽 한번 보시면요.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전략 3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자, 이 전략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로 대립되는 내용을 범주화합니다. 그래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걸 묶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립되는 것끼리 묶여 있는 선택지는요.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을 같은 범주로 묶어두면 당연히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게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자, 사실 이 전략 3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보면 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동물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그 다음에 인간은 동물적 본능을 무시 외면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박식과 숭고한 본능 수백만 년 전 획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인간이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던 동물적 본능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쭉 한번 훑으면서 가야 되죠. 자, 지금 보면 사실 이 제시문에서 핵심 화제는 호모사피엔스예요. 그죠? 호모사피엔스인데 다만 우리가 이게 무슨 상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1, 2, 3, 4번에 다 뭡니까? 인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택지에 인간 아닌 다른 게 나왔다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상식으로 푸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하지만 호모사피엔스 얘기하고 1, 2, 3, 4번에다 인간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오늘날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단 한 가지 별종이 있으니 이른바 호모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없는 원숭이, 인간이겠죠? 그것이다. 지구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이 별종은 보다 고상한 욕구를 충족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에도 뭡니까? 똑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선택지 2번과 관련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그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이게 동물적인 본능을 무시하는 겁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보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동물학자이고 털없는 원숭이는 뭡니까? 동물이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 털없는 원숭이인 즉 동물이 그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동물적인 욕구를 무시하려고 한다 해가지고요.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영장류들 가운데 가장 큰 두뇌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두뇌뿐 아니라 이것도 가장 크다는 사실은 외면하면서 영광을 고릴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자, 그는 무척 말이 많고 탐구적이며 번신력이 완성한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자, 나는 동물학자이고 털없는 원숭이는 동물이라 그러면 보세요. 털없는 원숭이 동물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하나의 동물로 동물학자인 내가 뭡니까? 내 연구 대상으로서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선택지 1번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그죠? 인간에 대해서 호모사피엔스 털없는 원숭이 동물이고 털없는 원숭이 동물학자인 내가 이 동물을 연구하겠다라는 얘기니까요. 1번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여전히 원숭이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대립되는 소재가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가볼게요. 자, 아주 뭡니까? 이거 지저분해 보이니까 살짝 지워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해보죠. 이제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박식해졌지만 그러면 새롭게 변한 거고 여전히 원숭이고라는 것은 그죠?
변하기 이전의 그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숭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어요. 그러면 새로 얻은 거. 숭고한 본능은 새로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새로 얻은 게 아니죠. 세속적인 본능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원숭이 동물로서의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그죠? 예, 그 다음에 수백만 년 동안 함께 왔고, 새로운 충동, 즉 새로 얻은 숭고한 본능은 기껏해야 수천 년 전에 획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선택지 4번 먼저 확인될까요?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던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라는 거. 어디 남아 있습니까? 그죠?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 즉 새로 얻은 것과 대립되는 거니까 동물로서의 본능이겠죠. 그래서 이거 자 여전히 원숭이이고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4번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3번에 남아 있는 게 3번인데요. 요거 지금 우리가 대립되는 거 정리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박식 새로 얻은 거죠. 숭고한 본능 새로 얻은 거죠. 그다음에 수백만 년 전은 뭡니까? 오래된 충동이네요.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범주의 것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겁니다. 그죠? 잘 보셔야 되고요. 선택지 4번이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인 본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세속적인 본능이 새로 다른 것을 얻기 전부터 있던 바로 뭡니까? 원숭이로서의 동물적인 본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개념적으로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그죠? 똑같은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서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동물로서의 측면이 바로 세속적인 본능, 오래된 충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거, 이 범주에 들어가고 옛날부터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건 지금까지 있다는 거니까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 전략 3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서로 대립되는 범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표시해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 이렇게 표시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36쪽 지문 한번 가보죠. 그죠? 36쪽 지문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억, 니은에 대한 글쓰기에 견해해 가지고요. 첫 번째 입장, 그다음에 두 번째 입장. 일단 가만히 이 글은 보면 물론 이 문단의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한데요. 이 문단에서는요. 기억과 니은의 입장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각각의 입장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건 3문단에 와서예요. 그죠? 자, 보죠. 일단 보니까 기억은 고급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 왜 위계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등급의 위아래가 있는 특성이 되는 거죠. 하나가 더 상이고 하나는 하위인 겁니다. 그다음에 기억은 그죠?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보니까 니은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에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니은에 대한 입장이죠. 그죠? 맨 4번의 니은은 자,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뭘 강조한다? 독자성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좀 어려워요. 한번 1문단부터 가보죠. 우리 왜 1문단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에 위계적이라는 게 것이 위아래 딱 둘로 나뉜다는 거죠. 위계적 이분법 아래에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그럼 보세요.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이 위계적인 이분법 그랬으니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뒤쪽의 정보로 더 자세히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에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 순서상 대응이 돼야 되니까 고급 예술과 예술이 같은 범주고요.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같은 범주일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고급 문화에 대비해서 뭡니까? 저급한 것으로 구성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입장은요.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빌리고 타락하는 것, 타락시키는 것이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의 전적으로 뭡니까? 의존하고요. 종속되고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입장은 우리 세모가 동그라미를 차용한 거다. 타락시킨 거다. 의존 종속 동그라미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우리 왜 종속이라는 것은요. 자주성이 없이 그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은 거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입장의 핵심은요. 당연히 뭡니까? 고급 문화, 그 다음에 고급 예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대중예술이 아래 있는 것으로서 고급 예술, 고급 문화에 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함으로써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자율적인 규칙, 가치,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엔터테인먼트가 그죠 고급 문화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 원리, 미적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문단에서 기업과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양한 가치가 뭡니까? 이상적 진리 안에 종속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양한 가치, 종속되는 것에 대응이 돼야겠죠. 이게 뭐예요? 그죠? 엔터테인먼트나 대중예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진리라는 게 고급 문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급 예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가치가 이상적 진리 안에 뭡니까? 가치를 종속시켜다 그랬으니까 이 다양한 가치는 종속되는 거 대중예술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다음에 예술의 형식과 즐거움의 미적 가치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이라는 것을 뭡니까? 자율성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대해서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죠?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도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따져보죠. 따져볼게요. 1번에 기억. 첫 번째 입장은 결국에는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종속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종속돼 있고 하나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위계성, 그죠? 등급의 위아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다음에 2번 보면 기억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죠? 자, 지금 대중예술 엔터테인먼트가 뭡니까? 주가 되지 못하고 붙어 있는 거니까 고급 예술, 고급 문화가 더 우월한 거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종속이라는 거 그죠? 이 뜻만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보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그죠? 고급 이거에 비해서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니은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죠? 분명히 산문단의 두 번째 입장에 대해서요.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4번에 니은의 입장은요. 그죠?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자율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기리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말을 독자성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요. 그죠? 물론 정답 택한 비율이 훨씬 높기는 합니다. 그죠? 종속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어 있다. 딸려붙어 주가 되는 것에 딸려붙어 있다는 것은요. 그죠? 종속된 것이 딸려 붙어 있는 대상 주가 되는 것에 하위에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위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시문 자체가 살짝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까지 볼 거예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꾸 이제 개념적인 변환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문제 특성이 사실일치 문제여서 여기에 넣기는 했는데 추론적인 독해 대부분은요 개념적인 변환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용어적인 변화 내에 개념적인 대응까지 생각하게끔 문제 출제합니다. 자, 보죠. 1번 보니까 요트 중에서 1인용 요트를 딩기라고 얘기를 하죠. 1번 그래서 딩기는 그죠? 어떻게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 두 가지죠.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센터보드 킬 해가지고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센터보드 킬 나온 거 보면서 앞으로 가는지 봐야겠죠. 그다음에 3번에 풍화범주 풍압이 추진력의 주. 그다음에 다른 범주네요.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 해가지고요. 풍화범주와 풍상범주의 추진력의 주가 되는 게 뭔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요트가 자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풍압, 그 다음에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일단 1문단에서 딩기가 뭔지 요트 중에서 1, 2인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3문단에 보면 요트의 추진력은 도치 바람을 받을 때 생기는 풍압과 양력, 풍압, 양력, 선택지 3, 4번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따라서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는 풍압범주, 그 다음에 양력이 주가 되는 풍상범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풍압범주에서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풍상범주에서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선택지 3번의 내용이 여기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문단 보면 자,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거. 지금 뒤쪽에서 받아 주행한다는 말은 나와 있는데 선택지 지금 우리 보면요. 선택지 1번과 4번에는요. 그죠? 순풍, 역풍, 등지고 맞바람이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대응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순풍이죠. 개념적인 대응 필요하죠. 이게 순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지 1번과 4번에서 이게 지금 뭡니까? 풍화 범주와 관련됐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바람에 의한 압력이 도출 경계도에서 풍상 측에서 높고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 그다음에 사문단에요.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자, 센터보드나 킬과 같은 횡류 방지 장치에 의해서 센터보드 킬 나와 있네요.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일단 선택지 2번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죠?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서 횡류라는 게 옆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옆으로 가지 않고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일단 2번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문단 첫째 줄 가보죠. 자,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 범주의 경우 우리 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선택지 1번의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역풍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맞바람이기도 하죠. 그죠? 자, 풍상 범주의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해서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요트가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횡류력은 요트를 옆으로 미는 힘으로써 센터 보드 등의 횡류 방지 장치에 의해서 상쇄되고요. 횡류력은 상쇄되고요. 요트는 전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지금 떨어져 있는 정보를 살짝 조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죠. 일단 1번 볼게요. 순풍이 불 때가 언제예요? 뒤쪽에서 받아 주행할 때가 되겠네요. 그죠?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때는 뭡니까? 뭘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선택지 1번에 순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뭘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진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역풍이 불 때, 오문단에서 거슬러 가는 게 역풍이고요. 역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죠? 요트가 역시 전진력에 의해서 나아간다 그랬으니까 이 뒤쪽의 내용은 맞네요. 그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역시 용어 간의 개념적인 대응을 잘 해봐야 되죠. 바람을 등지고 가는 게 3문단 첫째 줄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거고요.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등지고 가는 풍하 범주는 다시 앞문단 보게 되면요. 3문단 보게 되면 풍하 범주에서는 뭐가 풍압이 주가됐다. 그래서 풍압에 의존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5문단에 자,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맞바람 받고 가는 거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풍상 범주가 되는 건데 자, 풍상 범주일 때는 뭐가 주가 된대요?
3문단에서 양력이 주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거죠. 자, 일치 문제에서요. 똑같은 문장으로 직접 표현되어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게 기본적인 거기도 하지만 난도를 살짝 높이면 개념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선택지 1번과 관련해서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게 순풍이고, 그죠? 순풍인 풍화 범주에서 전진력 이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4번은 또 등지고 가는 게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것, 맞바람 받고 가는 게 오문단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치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몇 가지 요령들을 가지고요, 전략들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치 문제에서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 5강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치 문제 나머지 부분은요, 6강에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